베네수엘라에서는 어느 날 이런 장면이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월급을 받았는데 퇴근길에 같은 돈으로는 계란 한 판도 못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급여를 받자마자 직장 앞에서 바로 마트로 뛰어갑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하루만 지나도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대 앞에서는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하나씩 빼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현금 다발을 들고 고깃집에서 킬로그램 말고 여기 돈으로 살 수 있는 만큼만 잘라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몇십 년 전 가난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산유국에서 지옥도로 추락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국민 소득은 주변 국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석유가 터진 뒤에는 카라카스를 두고 남미의 부촌, 남미의 부자 수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도로를 메우고 수입식품이 마트에 넘쳐났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중산층은 미국과 유럽에 여행을 다니며 휴가를 보냈고, 주변 남미 국가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처럼만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번영이 석유라는 한 가지 자원 위에 거의 전부 얹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구조는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나라 전체 수출의 대부분이 석유가 되고, 정부 세수의 절대 다수가 석유 관련 세금과 로열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서비스 산업을 키우거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땅에서 기름을 뽑아 파는 것으로 먹고 사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이 구조가 너무나 편했습니다. 석유가 비싼 날에는 세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정부는 그 돈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고 공무원을 늘리고 각종 보조금을 살포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이 구조는 그대로 함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영웅, 서민을 위한 지도자를 자처하며 등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강렬했습니다. 석유는 국민 모두의 것인데 왜 소수 엘리트와 외국 기업만 이익을 가져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회사를 사실상 완전한 국유기업으로 만들고 수익의 대부분을 복지와 보조금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원받고 식량을 싼 가격에 공급받았으며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빈곤율이 빠르게 내려갔고, 많은 국민이 이제야 나라가 우리를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었습니다. 국유화와 규제 강화, 각종 통제 정책으로 민간 기업들은 점점 투자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외에 다른 산업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갑자기 회사를 압류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에 장기 투자를 할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보조금을 약속했고, 그 비용은 석유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산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균열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화와 환율 정책에서 나타났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물가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통제와 환율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수입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로만 달러를 구할 수 있었고, 정부 허가 없이 외화를 사들이는 행위는 범죄로 취급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생산과 수입에 대한 강력한 억제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산자와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공급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트 선반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식용유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부터 약, 휴지, 기저귀에 이르기까지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악의적으로 물건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고, 군대를 보내 창고를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가격을 통제해버리니 남는 것이 없었고, 남는 것이 없으니 아무도 만들거나 들여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암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가격의 몇 배를 내고서라도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시장에서 사라지자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정부가 배급하는 물건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석유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가자 베네수엘라 정부의 세수는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보조금과 복지, 공공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돈을 써야 했고,
그 돈은 더 이상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였습니다. 복지와 보조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국 통화를 마구 찍어내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네 번째 길에 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에 국채를 떠넘기고 중앙은행은 그 국채를 사기 위해 새 돈을 찍어냈습니다.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국 통화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정부는 여전히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공무원 월급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통화 발행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처음에는 물가가 서서히 오르는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물가가 좀 오르긴 했네 정도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화 발행을 멈추지 않았고 환율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이 부족해지자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암시장에서의 달러 가격은 꾸준히 그리고 결국 폭발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꼭 필요한 식료품과 약, 산업용 부품을 들여오려면 더 많은 자국 통화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환율과 물가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에 빠지는 순간 경제는 초고속으로 위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베네수엘라는 결국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연 수백 퍼센트, 때로는 수천 %씩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통장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돈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직원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자마자 곧바로 슈퍼로 뛰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같은 물건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들도 가격표를 제대로 붙여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가 사실상 기능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자국 통화를 쓰는 나라였지만 실제 거래 곳곳에서는 달러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비싼 전자제품을 살 때, 심지어 일부 가게는 식료품 가격을 달러로 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으로 달러 사용을 금지하려 했지만 통화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도 뒤따랐습니다. 정부는 외국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고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파산에는 법정도 파산 관제인도 없습니다. 대신 신용이 무너집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더 이상 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고 기존 채권자들은 빚을 늦게 받거나 일부만 받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외화 조달이 막히자 필수 수입품을 사오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트 선반은 텅 비어가고 주유소에는 기름을 사려는 차들이 끝없이 줄을 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석유를 캐고 정제하고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에 망가져 있었습니다. 국유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된 석유 회사는 정치적인 사람들로 채워졌고 기술과 효율보다 충성심이 우선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미뤄졌고 유지 보수는 뒤로 밀렸으며 숙련 기술자들은 점점 해외로 떠났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점점 떨어졌고 한때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산유국은 결국 자체 소비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치안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잃은 사람들은 범죄의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주요 도시에서는 강도와 납치, 무장 범죄가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도둑 맞지 않기 위해 장을 보러 갈 때도 최소한의 현금만 들고 다니고 밤에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 역시 월급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사실상 행정과 치안을 대신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주변 남미 국가들, 미국,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교수 등 고급 인력일수록 더 빨리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회복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인재 유출과 인구 유출을 동시에 겪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화폐 개혁으로 위기를 덮으려 했습니다. 통화 단위에서 0을 잘라내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고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을 바꾸면서 이제부터는 새 출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밀어올리는 근본 원인, 즉 재정 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메우는 구조와
생산 기반 붕괴, 정책 불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를 바꾸는 것은 숫자만 바꾸는 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지폐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버틸까를 먼저 생각했고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자국 통화에 대한 불신을 돌파하겠다며 자체 암호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석유로 뒷받침된 디지털 화폐라는 이름으로 선전하면서 새로운 기술로 제재와 금융 고립을 뚫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고 시민들 역시 복잡한 디지털 화폐가 자신의 생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도는 결국 상징적인 이벤트에 가까웠고 실제 위기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벼락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취약한 경제 구조, 석유 의존, 산업 다변화 실패, 포퓰리즘 정책, 통화 남발, 환율 통제, 가격 통제, 그리고 외부 충격이 겹치면서 서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린 결과였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나빠지고 통화가 신뢰를 잃고 물가가 폭주하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치안이 붕괴되며 결국 국민들이 탈출을 선택하는 과정은 여러 나라의 위기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석유든 광물이든 부동산이든 한 가지 자산에 국가의 운명을 걸면 그 가격이 흔들릴 때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인기는 언제나 비용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복지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영속적으로 감당할 것인지, 경제의 생산 능력을 함께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펼치는 복지는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통화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제도도 다르고 산업 구조도 다르고 정치 문화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공통된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채를 계속 쌓으면서도 이를 감당할 생산성을 키우지 않고 단기적인 인기를 위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자산 가격 상승에 중독되어 다른 생산적인 투자를 외면하는 태도는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베네수엘라만큼 극단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방향 자체는 언제든 같을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국가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은퇴자들은 자신이 사는 나라가 가진 구조적 위험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가장 준비가 안 된 사람부터 덮칩니다. 통화 한 종류에만 자산을 몰아두고 하나의 소득원에만 의존을 하고 국가 정책이 잘못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개인은 아무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력을 갖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생기는지, 국가 부채가 어떤 위험을 만드는지, 환율과 금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최소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은 위기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미리 대비하고 후자는 나중에 놀라며 따라가다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단순히 남미 어느 나라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소비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을 국가 파산의 작동 방식, 자원 의존 경제의 한계,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 통화 신뢰 붕괴의 파급력, 인재 유출의 위험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를 이 틀에 대입해보고 어떤 부분이 닮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어디에서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타산지석을 넘어 거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린 것은 한 명의 지도자도 한 번의 사건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정부가 자신의 임기 동안의 인기를 위해 결정을 미뤘고 당장은 아픈 개혁을 피했고 석유 가격이 높을 때 들어오는 돈을 미래를 위해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도 집값이 오르고 보조금이 늘어나는 현재를 즐기느라 구조적인 위험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항상 이렇게 천천히 준비됩니다. 다만 터지는 순간이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남의 나라 위기에서 배울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몰락을 구경거리로 소비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같은 패턴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 다시 묻게 만듭니다. 지금의 선택과 정책이 어떤 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 미래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비용을 요구하게 될지를요.